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좀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이런 더위를 본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덥고 밤에도 그렇고 낮 구별 없이 네. 힘듭니다. 예. 저희 둘 다 네. 대구 사람 아닙니까? 대프리카 출신임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대구화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 대구 출신이에요. 예, 제가 대구의 손자. 1994년도 대구가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었는데 예. 그때만큼 그때 왜 뜨거웠냐면 에어컨이 그만큼 지금만큼 없었어요. 그때 좀 강렬한 기억이 또 지금 올해 또 그런 기억으로 이어지네요. 예, 두 분 덥습니다. 완전 소중한 두 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자, 이분도 매우 더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재구속됐는데 직접 법정에 나와서 무혐의를 항변했습니다. 재구속 못 피했어요. 자, 구속심사 마치고 나온 장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어젯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 예우 없이 서울 구치소 일반 수용동에 수감됐습니다. 예, 자,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예,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호송차로 향하는 장면.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습관적인 것도 습관적인 있고요. 만약 습관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 행동으로 보여요. 나 긴장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이 상황. 이런 거 나 예상한 거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어색했거든요. 왼손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이 그걸 가리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보기는 안 좋았어요. 저는 보기 안 좋았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에 가야 돼요. 이제 벌을 받기 위해서 수사 받기 위해서 가는데 주머니에 저희 방송할 때 주머니 손질러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장해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상 좀 비교하게 돼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떤 마지막 장면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원장님? 원래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사실은 검찰총장도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더 내려가보면 서울중앙지검장 감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왜곡된 한국 정치 구조 때문에 저런 책임 못 지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검사라는 특권 그리고 총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비리와 악행들이 이제는 다 터져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악인이여 지옥행 열차를 타라 라는 옛날 다찌마와리 영화가 맞네. 생각이 납니다. 다찌마와리.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분의 앞길은 정말 힘든 일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바지에 손을 넣든지 뭐 허리춤에 손을 올리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다만 한 시절이었지만은 국가 지도자였는데 최소한의 품격만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참 비루함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신들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타전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란죄 이제 외환죄도 앞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내란죄만 보더라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되고 또 지금 여당에서 추진한 법률 중에 내란 특별법이 있어요. 뭐 그 법이 통과되든 그 유사한 법이 통과되든지 간에 내란 관련된 죄를 저질렀을 때 사면이나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이제 법적으로는 봉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와더라도 이것을 공약으로 삼을 대통령이 많다고 보면 윤석열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입니다. 어제가 마지막 에어컨이었어요. 마지막 에어컨이었다. 사실 이제 재구속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될 것이다 봤지만 또 혹시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타였다? 저는 우리 조은석 특검에 이분들도 법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법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수다, 고수다. 우리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 오픈되는 과정들. 맞아요. 윤석열 변호사 측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66페이지짜리.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강희구 씨와 김성훈 씨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위해받을 수 있다. 윤석열 측으로부터. 이런 느낌 확 줬잖아요. 그렇죠. 위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 밖에서. 그러니까 위해를 못하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영장 판사가 질문을 하잖아요. 국무회의 때 추후에 그런 서류를 왜 만들었냐. 이것도 증거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직문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 못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못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 주류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수사는 어느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이냐? 자,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제 이 구속은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10일 플러스 10일. 그래서 사실은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면 되고요. 이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체포 못하겠던 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아니면 국무회의 과정에서 뭐 그 허위 공문 작성했던 부분 등등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직권남용 부분 더 한 다음에 이제 아마 이미 조사가 됐는 것 같은데 영장에서만 빠진 것 같아요. 외환죄 부분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 눈을 피해서 몰래 외환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조은석 특검한테 다 넘겼다고. 공수처가요? 예, 검찰이 또 알면 혹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공수처가 또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외환죄가 이번에는 핵심이 되고요. 외환죄의 이제 핵심이 된다는 건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작년 12월 3일 개업 날만 주목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드론 띄우고 북한을 유도하고 그런 부분. 그렇다면 이제껏 걸렸던 군인들 말고 이 내란 사건에 머리나 기획했던 자들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환 유치죄 대신에 일반 이적죄 적용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그 범죄들 다 무서운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저희가 형법 공부하면서 그냥 있는 범죄지 이거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가? 예, 그걸 하기에는 전쟁 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이게 2024년 5년이 돼서 적용이 되는데 제가 1990년 말에 공부했던 형법 조문들입니다. 야, 근데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테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 했을 때 제공한 자. 바로 그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집니까? 이게 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 해당돼요. 조문 하나하나만 엄밀히 따지면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적죄가 되든 뭐 외환 유치죄가 되든 국가보안법도 적용되겠는데 다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뭐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려고 유도했다는 그 측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리를 따지겠죠. 특검이나 그 수사팀이 법리를 따져서 이 죄를 적용할지 그 죄를 적용할지 하겠지만 뭐든지 간에 저는 걸릴 것이다. 국정원이 몽골 가서 누구 만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건 뭐 제가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몽골에서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한번 물어보죠. 근데 김정은이 뭐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건 또 증인은 트럼프 보고 서라고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김정은이 화답을 했으면 외환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모가 되는 거예요. 공모. 근데 상관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공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이적죄가 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그러면은 윤석열보다는 똑똑한 거예요. 이름 또 그 고무 찬양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저는 김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이게 또 뭔가 게임이 달라졌잖아요.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구속이 또 되니까 다들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양새예요. 왜 구속되기 직전에 지금 말했던 김성훈, 강희구, 최측근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돌아서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좀 그런 반응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 뭐 TF팀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란 특검 말고도 내란 특검에 걸린 자들도 있을 겁니다. 말고도 김건희 특검 특히 공천 개입에서도 많이 걸려 있을 것 같고요. 또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김상호 의원 표현에 따르면 언더 찐윤을 표현하던데 그냥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나만 되면 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남은
의원 임기 3년 잘 채우고 지방선거 내가 관련된 사람들이 공천 받으면 챙기고. 보고 2년 3년 지나서 나 공천 다시 받아서 나 그 자리 다시 가고 아하. 이게 목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이 없고 목소리를 못 냅니다. 아하. 그래서 갈라진 모습이에요.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워 보여요. 옛날 소설가 이문열 씨의 네. 필론의 돼지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필론의 돼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가 난파하는데 예. 돼지가 눈 감고 있는 거야. 배가 난파하든 말든 나는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무 쪼가리 하나 타고 떠나면 돼.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송원석 그 대표가 관련해 가지고 뭐 대형 TF 만들자고 하잖아요. 예. 대꾸가 없는 거야. 아무도 왜? 역할했습니다. 나만 맞아요. 관련 없으면 돼. 난 눈 감고 있을 거야. 야, 당이 그건 파산하든 정말- 말든. 예. 의원총회 했는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예, 그 비대위원장이. 문제입니다. 그게 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김선교 의원의 출금지 시작으로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특검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했단 네. 말이죠. 이게 시작 아니에요? 지금 벌써?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거든요. 네. 그 사건은 우리 여기 블루라커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김영선이 내가 해줘라 했는데 윤상현이한테 뭐 이렇게 그걸로 사실 기소가 가능해요. 녹취가 실제로는.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도 이미. 기소가 가능. 더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윤상현, 정진석도 나오고 정진석 예. 그 전에 공천위원장이었어요. 예.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사실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원이나 그 조사했던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그 부분이에요. 저도 야 이게 특검이 딱 생기니까 바로 하는구나. 원래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아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했어요. 불러서 물어보라고. 그게 계속 했잖아요.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거는 눈을 감았어. 예. 창원지검의 업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수사가 아닌 조사부터 있어야 가능해요. 됩니다. 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 방송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이야기하잖아요. 네. 법률 제도적 개혁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했던 행위들 뭐 예를 들자면 국정원 과거 사이도 있었고 군 의무사 과거 사이도 있었거든요. 검찰이 이제까지 잘못했던 과거사들 다 들춰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한과 한계를 정한다면 네. 윤석열이 주요 보직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수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창원 지검 문제도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걸려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특히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대통령실 대청소 해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아마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깨끗이.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지금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냐 이런 간다고 봐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료를 아마 국민의힘에서 냈을 거예요. 그 본인들의 지난번 한번 갔었잖아요. 예, 분리하지 않는 자료로. 아 근데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네.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그때 긴급하고 신속하게 가서 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할 것 같긴 한데 특검에서 예. 아하. 혹시라도 아하.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전에 우리 평론가님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번 특검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가 그거예요. 이 진실을 막았던 자들 그게 수사기관이든 감사원이든 그러네요. 등등 그 막았던 자들을 또 밝혀내는 거는 두 번째 임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역자들이 청산돼야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당사 압수수색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은 해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구조적이라 하면 지도부 예.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기 개입됐느냐라는 네. 어느 정황적 증거가 나온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당의 구성원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우리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금 좀 저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뭐 김건희 씨 집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검이 김건희 씨 소환식에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곧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고 예, 저는 곧 소환을 할 거로 봅니다. 더 이상 끌 이유도 사실 없고요. 사실 세계 특검 중에 김건희 이름을 달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그렇죠. 유력하고요. 맞아요. 최혜병 특검도 사실은 김건희가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종호 등등을 멋쟁이 지금 해병, 할 단톡방.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부르긴 부르는데 이 변수가 윤석열 구속 부분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이 만약 좀 늦어졌으면 김건희는 또 그만큼 늦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속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지금 갔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빨리 신병 확보하는 게 오히려 수사기관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불러서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게 맞는데 지금 같으면 혹시나 흔들리거나 다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불러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성과가 난다면 바로 구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어요? 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두 부부를 동시에 잘 안 시키냐면 자녀가 있을 때 그래요. 이게 나이 많이 먹고 자녀 없으면 크게 상관 안 해요. 나쁘잖아요.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거 왜 그랬냐면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둘 부부를 구속시키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를 간행적으로 수사기관이나 해서 그냥 남편만 시키자. 둘 다 잘못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돼도 됩니다. 두 사람 키우던 반려동물 있잖아요. 그 개요? 개는 또 딴 데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개까지도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적인 은혜를 베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김예성 씨. 특검에서 아예 이름을 정확하게 집사 게이트라는 명언을 썼어요. 집사 게이트. 야, 또 특검이 이런 제목까지 써 네이밍을 할 줄이야.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 대학원 동기입니다. 그 최은순 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본금 3억, 누적 손실 346억이었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과 은행에서 무려 184억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게 깡통회사인데 이게 지금 막 신한은행이니 굉장히 뭡니까 어디 카카오모빌인가 좋은 회사가 다 이게 투자한 거예요 여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거 뭐 사실은 보험성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험성 뇌물? 보험성 뇌물이면 김현성이를 보고 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김건희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준 거라고 아주 추측이 되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넣은 겁니다. 이분 4월에 지금 베트남 갔다 도망갔고 비록 이제 그 영장은 기각이 되긴 했지만 김예성의 관계성은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때도 아주 관련성이 있어 본인 처벌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사 게이트라고 붙인 거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집사를 해가지고 뭐 어떤 잡일하는 게 아니고 돈 관련된 거를 다 중간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최순실 같은 역할일 수 있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같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 줬고. 그 똑같이 집사 게이트. 그 집사 게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김예성 게이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집사 게이트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특검이 이 정도 얘기해서 뭔가 잡히는 게 있는 거죠. 있다고 봅니다. 이거요. 윤석열 부부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윤석열 나쁜 검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순실 씨 했던 거 그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검사가 범죄자 수사하면서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재단에 대기업 기부금 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게 저는 이 집사 관련 이야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검사장 시절 코바나 컨텐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사하고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삼부 토건 전현직 대표를 특검이 소환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일준 현 회장, 조성욱 전 회장 두 사람 모두 이제 이종호 대표도 김건희 씨도 전혀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특검이 과연 그 의미 있는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너무나 굵직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산부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금 공천계획도 당연히 어마어마한 거, 집사계획도 당연히 어마어마한 건데 요게 지금 하나하나씩 부족한 모습이에요. 한 번 뚝이 무너지잖아요. 우르르르 깨집니다. 제가 장담컨대 삼부 토건 사건도 지금은 찰랑찰랑한 모습인데 만약에 뭐가 하나가 우당탕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명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좀 재수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다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조금 얘기해주면 나는 안 걸리거나 아주 적게 처벌받을 것 같으면 요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요 목소리가 조금 김건희 이런 느낌이 좀 갖고 갑니다. 예입니다. 물증을 보여주면 특검한테. 이를테면 이거 한번 들어보실라면 이 좀 난 느낌이 좀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고 저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야, 저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요 이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예. 이게 제주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사건이 16개 지금 혐의 아니겠습니까? 굵직한 건 지금 3-4개가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만 터지면 다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거는 김건희를 쳐다보고 있고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은 저는 뭐 국토부에서 왜 이런 회사들을 데리고 갔는지 물론 뭐 자기들은 민간 포럼에서 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예, 근데 민간 포럼에서 가는데 폴란드 정부에서 그렇게 대우 안 해줍니다. 국토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줬거든요. 왜 그 회사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기 조사나 수사보다 언론에서 삼부토건 20년을 한번 탐문 취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들어요. 회사가 어떤 회사였고 예, 어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지역 밀착형 정경유착으로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관계, 법조계까지 관리하면서 성장해 왔는가.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2023년 5월 14일에 그 문제 멋쟁 해병 단톡에서 이종호 씨가 3부대 1 체크하고 5월 14일이에요. 네. 근데 5월 15일 때 이제 주가가 1,012원이었는데 윤석열 부부가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그 다음 날 1,039원 냈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22일 하면서 1,496원 냈다가 7월 17일 날 장중 최고가 5,500원을 찍어요. 그 전날에 이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5배 뛴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여기서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목적이죠. 찾아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말은 이렇게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 관련자들이. 그 저는 그거에 뭐 몇십 배가 될 걸로 보는데. 1,000억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이익을 지금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에서 김건희 부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이익을 얻었고 또 예컨대 뭐 이거는 아직 뭐 연결된 건 아니죠. 김여성이라든지 이런 집사 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다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사 게이트이긴 하지만 이 집사 게이트가 다른 어떤 혐의들하고도 아주 교집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나머지 과정인 거죠. 이 두 사람이 뭘 했느냐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그것을 찾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삼부토건이 이게 막 엄청난 회사가 아니고 해외 사업을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시를 해요. 해외 사업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후 복구 사업이잖아요. 네. 전후 복구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생기지도 사업이죠, 않은 일들을 가지고 주식을 움직이게 했거든요. 또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주가 조작이죠, 그게. 만약에 전쟁이 종전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별 재미없대요. 실제로는 러시아 재건 사업이 돈이 된대요. 우크라이나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지불 능력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 이거 어떻게 보면 정권이 만들어낸 이벤트예요. 그럼 원희룡 전 장관은 왜 이벤트에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거는 아직 보도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 금지된 건지 아니면 참고인 존대 참고인인데 출국 금지 하기는 못하지만 최소한 3부에는 아주 깊숙이 지금 이 사건의 중요 인물이고요. 또 양평도 관련성이 또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도. 그래서 아마 곧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양평 건도 있고 이 우크라이나 건도 있고 두 개나 있네요. 아마 다음 주 제가 뭐 이런 말 하겠죠. 곧 받을 겁니다. 근데 양평 고속도로는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일가의 은인입니다. 그 사업을 취소시켰잖아요. 안 하면 다음 정권에서 하세요. 네,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구체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래서 형량을 들어주는데 이익 실현 역할을 하신 겁니다. 뻔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또 이제 16일 날 그 강혜경 씨를 특검이 소환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분인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윤한홍 의원 등이 또 실제로 수사 선상에 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숨 제가 쉬는데 한숨 무제한일 것 같아요. 무제한. 강혜경 씨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람은 정말 특검과 같은 편이 되는 사람이 돼요.
지난번에 할 때는 검찰이 대충 하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면 안 들으라 그러고 이랬더니 얘입니다. 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창원지검이나 했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특검은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혜경 씨는 특검과 같은 편이 되면서 가는 참고인입니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없는 것도 얘기해달라고 막 졸릴 정도로. 없는 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다 명태균도 지금 그런 모양새거든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강혜경 플러스 명태균 뭐 같이 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네요. 필히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피할 수 없겠네요. 네, 무조건. 제일 큰 문제는 혹시나 금전적 거래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돈을 받고 특정인이 공천받는데 개입됐는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 시도지사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는데 또는 공천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애매한 부분은 당직 선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의 선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법률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도 홍준표 전 시장 이름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관련해서 그분들은 사실 이거 안 해도 지금 그냥 저거 거의 끝났거든요. 끝났다는 게 그래요? 조사가 크게 안 해도 딱 떨어져요? 너무 딱딱 떨어져요. 정황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겠죠. 근데 특검에서. 그래도 뭐 공천 개입 관련된 거라고 보면 공천 게이트라고 보면 부를 거니까 뭐 그 할 것 같긴 한데 굳이 없어도 지금 공시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군요. 굳이 안 와도 두 사람은. 뭐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큰일 났어요. 네, 계속해서 국내인 한동훈 전 대표만 다 걸렸어요 지금 거의 다. 제가 봤을 빼고. 때는 라이브 방송 그렇게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방 한동훈 대표가 신나서 지금 라방하고 있는가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본인 재판권 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막 본인이 한번 쏘아 붙였잖아요. 예, 그렇죠. 자,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혁신위가 출범을 했죠. 출범하면 8일 만에 안철수 의원이 나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위원장 자리가 비었다가 또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이 또 혁신위원장이 되었고 지금 또 오늘 또 새롭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다 입니다. 단 이번 8월에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고삐를 죄고 압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혁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혁신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의 전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분이 이제 굉장히 또 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혁신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건데 특정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까? 혁신이 이제 한자가 가죽을 세로를 신자거든요. 네, 가죽을 벗기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과연 윤희숙 전 의원이 이 혁신위원장에 어울리는지도 의문이고 안철수보다 더 안 어울리거든요. 안철수에서 저는 5번 줄 알았어요. 혁신위원장 맡았다 했을 때. 맡았다고 했을 때. 뭐 혁신 이게 무슨 혁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나중에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온 윤희숙 여연 원장 전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혁신한 생각이 안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일성 자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 어떤 그 친윤이라 그러나요? 그 다수 그룹이 오케이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개혁이고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임차인 너무 우려먹습니다. 그런가요? 현직 여의도 연구소장이잖아요. 연구원장. 현 체제에서 임명한 당직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자기 편들 중에 한 명을 혁신으로 위원장으로 내정한 건데요. 지금 왜 혁신이 필요합니까? 윤석열 내란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내란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관련자 아닙니까?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섰던 분들 아닙니까? 이른바 찐윤 핵심들을 잘라내는 것. 사람이 문제다. 네? 결국은 법률 제도도 정비해야 되지만은 네.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는 그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청산하기 위해서거든요. 친윤들 쳐내야 되는데 친윤 쳐낸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친윤 쳐낸다는 얘기는 정확히 안 하는데 이제 윤석열 부부 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점에 대해 사죄문을 만들어서 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약하죠. 약해요? 뭐 당 해체해야 돼요 사실. 당 해체하려면 왜 남의 당 또 해체하라고 하세요 또? 아니 객관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저희가 여기서 국민의힘 얘기를 할 때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계속 하는 것처럼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구속됐잖아요. 네. 그나마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뭐 투표로 해결될 게 아니고 확실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윤석열과 같이 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약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지. 네. 글쎄 윤희숙 이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뭐 최소한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쌍권을 뭐 배제할 수 있는 그거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당 해체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릴게요. 당 해체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요법인 것 같은데요. 네. 과거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은 네. 정치적 위기가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해체 자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고 그 당시 민주당을 버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요. 당사 마포 당사 그 재산이 한나라당한테 갔어요.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권 끝나고 정권 뺏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열린우리당 해체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해체들을 우리는 했어요. 근데 왜 이 당은 안 하는지 아세요? 부동산하고 자산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정당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윤희숙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당헌 당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와 단절하는 걸 당헌 당규에 명시하겠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8.15 해방됐잖아요. 네. 일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당헌 당규에 넣겠다. 친일 부역자들은 그대로 데리고 갈게 그러나. 딱 이 이야기야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냥 즉각 실천이 남은 거지. 그래서 규정에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할 생각이 없거나 예. 다수 그룹 어쩐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 인적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누구에겐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 네. 당헌 단계만 넣겠다. 이건 아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예, 예. 해방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재건하기 위해서는 친일했던 엘리트들이 필요하다. 그대로 다시 쓸게. 그 똑같아요. 똑같아. 행태가. 그럼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뭐랄까 엄밀한 기준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 윤희숙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언더친윤 쪽에서 내세운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득권들을 자기가 자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바뀔 리는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아마 그런 쪽에서 됐는데 의사소통이 좀 안 돼서 저는 중간에 나왔다는 거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윤희숙 이제 위원장은 확실히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더 친윤들이나 그 친윤들을 그 기득권들을 배제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될 일도 없고요.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긴장감 뭐냐면 선거 보전비 반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을 할 때 거짓 해명한 정황 때문에 이게 다 손해만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유사선거 사무실 의혹. 그거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기소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게 또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비 뭡니까? 보전비를 반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지면 당이 그러면. 당이 없어집니까? 위기가 생길 수밖에. 부동산 자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휘청거리죠. 400억 정도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을 할 때 제가 이 말 했어요. 맞아요.
그 하다 보면 자기들 걸린다고. 맞아요. 똑같이 또 도돌이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위험을 협상을 통해서 줄여가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국민의힘 지금 살 길이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인적 성산도 하고 잘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봐달라. 이건 좀 협상하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네. 글쎄요. 지금 이 정당에서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지금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친윤들 쳐내고 보수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면 네. 안철수의 선택은 왜 이랬을까. 일단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권 노린 철수 작전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혁신위원장 하려고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온다더라.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오고 조경태 의원이 친한해서 나온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안철수 의원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권성동 전 대표는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볼 여지도 뭐 없잖아요. 있어요? 구도로 봤을 때는 뭐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그 목소리나 이렇게 거기 보면 네. 뭐 의사소통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뭐 예컨대 지금 혁신위원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송원석 이재용 박은식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달랐던가. 이 정도 안 받으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보이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만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지금 말하는 계속 제가 언더친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을 약간 도구로 활용하고 싶었는데 도구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구가 아닌 더 큰 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던 게 그러니까 아닌가. 친윤들이 두 번 당했다. 처음에는 그 김문수 전 후보 이분도 그냥 세우면 착하게 후보단이라 한덕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또 안철수 의원도 착하게 혁신위원장 하면 할 것 같았는데 또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도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 말 잘 듣고 조용히 그냥 놀다 갈 줄 알았는데 대형 사고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언더친윤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안철수 의원의 행동은 뭐 안철수가 그렇죠. 뭘 잘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20년을 정치하는데도 늘지를 않아요. 실력이. 이 위기 상황에 혁신위원장 받는다. 만약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정권을 주세요. 인적 구성 및 그다음에 혁신안 만들면 당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조건을 걸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바로 떡 주니까 바로 받아 먹은 거예요. 떡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생기는 거예요. 당대표 자리가 생기는데 그게 가장 유력했던 한동훈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A씨 혁신위원장 때려치고 바로 나는 저거 먹으러 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혁신안이 왜 안 받아들여졌어? 인적 쇄신안이 왜 안 돼? 하면서 한 일주일은 싸워요. 저 같으면. 그런데 바로 혁신위원장 사퇴하는 자리에서 바로 당대표 나가겠다고요. 이게 진짜 수가 너무 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문수, 한동훈 두 분에게도 출마 나와라! 같이 경쟁하자. 둘 다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까? 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장동혁 의원 얘기도 있고 뭐 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글쎄 이거 아직 8월 16일입니다. 네. 시간도 좀 있고 한 달 더 남았고 변수가 있어요. 특검하면서 휘청휘청거릴 거거든요. 또 검찰 소환되고 특검에 그러면 또 휘청휘청 안 그릴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소환될. 저는 그래 봐요. 현 시점에는 본인들이 안 나올 것 같게 얘기를 하지만 변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당권은 되게 달콤합니다. 그래요? 내년도 공천, 지방선거 공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갖고 싶죠. 당권만 지금 잡으면 한동훈 또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친한계가 좀 작잖아요. 되게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안 나올 저는 상황만 좋으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나온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나옵니다.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이 메시지는 두 사람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나오지 마라. 나와라 하는 것은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나오지 마라. 내가 이번에 한번 먹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 지금 아니면 김문수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김문수를 한번 찍었던 정이 남아있을 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당대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할 겁니다. 나가서 떨어지면은
연전연패가 되거든. 아하.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만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들이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친윤이 어떤 국민의힘 당내를 딱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완전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제일 많아 보이거든요. 제일 많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어떤 말을 한다고 저는 들었긴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고요. 예, 뭐 서정욱 변호사에게 뭐 곧 다음 주 출마 선언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들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장동혁 의원이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서 밀어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현재 구도상으로는.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로 그 친윤 쪽에서 미는 분이 되고 지금 조경태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출마 선언 안철수, 조경태, 그때 장성민, 양향자, 장성민 그 네 명은 안 돼요. 특히 장성민, 양향자 이런 분들은 제가 뭐 비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류들이 아니잖아. 양향자 의원은 그렇죠. 전 의원은 그냥 민주당에 온지 3달 됐어요. 그거 뽑아주겠어요. 개혁신당 왔다가 뽑아주겠어요. 3달 된 사람을.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장동혁 의원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그 개그맨 장동민인 줄 알았어요. 또 왜 그러세요? 판사 출신이에요. 대전에서. 아니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분이 이른바 당 대표 감이 됩니까?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한동훈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도요. 국가 지도자예요. 예. 국가 의전서열 7위. 예,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 저거 아닙니까? 그냥 바지 사장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결국은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이야기했던 언더 친윤 숨어 있는 그 이익 집단들이 해체되지 않으면은 이 당은 혁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동혁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은 보면 되거든요. 송원석 되는 거 보면서. 당 대표의 절대 반지를 향해서. 달콤합니다. 이거. 김용태도 했는데 뭐. 예, 뭐가 무섭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또 생각 외로 이게 당 대표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한동훈 대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자,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라방 이제 그만 끊고.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나온다는 게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메시지는 나와야 돼요. 메시지는 있어요. 딱 좋은 시점 아닌가요? 윤석열 구속된 시점. 그렇죠. 저 같으면 타이밍 오늘 이번을 볼 것 같은데. 저도 한동훈 전 대표께 조언을 하나 되면 책 좀 보십시오. 책 들고 다니던데 어려운 거 말고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요것만 딸딸딸 그 공부 그런 거 잘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죠. 그게 공부입니다. 정치 공부는 이 우리 사회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상층 구조로서의 정치의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만 이해하면은 정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